포항가속기 TNS2 빔라이브의 김영용 박사님께서 역시 생명과학 구조 연구팀에 계시는 김영용 박사님께서 삭스와 왁스의 원리 및 실험 소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 역시 이제 3C 소각 3렙 빔라인 아까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언급했던 빔라인을 이제 담당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니까 더 많은 정보를 저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50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받을 김영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삭스 왁스의 원리 및 실험 소개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은 아마 앞선 발표 내용하고 많이 오버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가 뭘까요? 그냥 엑스레이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엑스레이는 뭔가? 엑스레이는 정확히 말하면 1895년에 빌헬름 콘라드 론트겐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와이프의 폰을 딱 찍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찍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만 찍고 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찍고 하여튼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해서 이렇게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첫 번째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remarkable rays subsequently named after him이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처음부터 엑스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어떤 빔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국 있으면 모르는데 독일 가면은 병원 가면은 렌트겐 찍어오세요, 엑스레이 찍어오세요 이러지 않고 렌트겐 찍어오세요. 이 사람이 발견했고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는 뭐냐? 물리학자들한테 그럼 엑스레이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인데 정확히 말하면 엑스레이 영역은 요 영역입니다. 그래갖고 이쪽의 영역이지. 대략 한 나노미터 웨이브랭스를 갖는 걸 이제 소프트 엑스레이라고 그러고, 그 이하를 이제 하드 엑스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필드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소프트 엑스레이 어떤 실험은 소프트 엑스레이로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실험은 하드 엑스레이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이 매터와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한번은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스캐터링을 하지만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사실 업소션 같은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포션이에요. 이게 카본인 거고 이만큼 일어납니다. 실제 엑스레이와 반응에서 실제 여기 보면 코라고 써있거나 인코라고 하는 게 인코이런스 스캐터링이라고, 인코이런스 스캐터링 이렇게 일어나는 포션 이 정도. 즉 대부분은 사실은 업소션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역에 이제 어떤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할 건 이제 이 영역에 대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업소션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물질에 어떤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쓸까가 결정이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징크 같은 거는 업소션 엣지가 약 한 9.65kV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9.65kV 이상을 쓰면 업소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즉 트랜스미션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 영역 이하로 가면 오히려 트랜스미턴스가 한 20% 이 정도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가 무조건 엑스레이를 센 거 쓰는 것보다 차라리 6.95보다 살짝 낮은 데를 쓰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실험을 구상을 하는데 어느 에너지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구글 같은 데에다가 여러분이 쓰는 물질에 그냥 업소션 엣지 이런 걸 다 나옵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다 분석을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스캐터링은 어떻게 나오냐. 그럼 엑스레이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었고 즉 웨이브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어떤 웨이브 파장을 갖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게 뭐랑 만나냐면 이게 써놨는데 일렉트론하고 이제 딱 맞아서 이 일렉트론이 오실레이션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세컨드 엑스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만들어질 때 이 웨이브레이스가 똑같으면 엘라스틱 스캐터링이라는 에너지를 넣을 수가 없고요. 똑같은 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변한 것도 있겠죠. 이거는 인 엘라스틱 스캐터링, 컨턴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웨이브 파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분석이 있고 이거를 이용하는 분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삭스에서 하는 건 대부분 이거예요. 엘라스틱 스캐터링. 그리고 여러분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거예요. 이건 이제 컨턴 스캐터링 아니면은 이제 인 엘라스틱 스캐터링을 꼭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고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제 에너지 톤도 다 들어가야 되고 해서 좀 분석이 좀 더 복잡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세컨드를 하면은 이제 파가 어떻게 형태로 되냐? 앰플리튜드가 다음과 같은 이제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한 이제 파를 우리가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겠죠. 이제 여기 두 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AJ 요거하고 AK 요거하고 일어나는 파의 합, 즉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쭉 수식을 해서 이제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는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인텐시티 디텍터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인텐시티는 결국은 앰플리튜드의 제곱 즉 이게 컨주게이션 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텀 이미지너리 파트가 정보가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리면서 이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 정보를 잃어버려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회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페이즈 리트리벌 방식을 쓰면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도 회복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번에 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이제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일렉트론 덴시티 맵이 딱 있는데 이걸 프리에 트랜스폼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인텐시티가 갖고 있는 앰플리튜드예요. 여기가 이제 리얼 파트, 여기가 리스프로카 스페이스 파트인데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 서로 간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스퀘어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그냥 단순히 프리에 트랜스폼 해버리면 이게 얘의 오토폴리레이션 형태입니다. 아까 뭐 오토폴리레이션 대충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야 되니까 이 오토폴리레이션 형태를 얻게 돼갖고 얘에 대한 어떤 페이지 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사실 만약에 이거를 인버스 디렉트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페이지 리트리버리라는 걸 써야지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반복 단위로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러면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려면 그 또 조건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파가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이게 우리가 보는 물질의 프리에 트랜스폼 된 거를 볼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그게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D 사이즈에서 이 랭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R이 이 거리가 이 조건에서 작으면 그거를 니어 필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영역은 이제 far 필드, 여기 중간에 트랜지션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ar 필드가 돼야지 이게 프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관계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알지만 이게 이거 프리에 트랜스폼 관계야라는 걸 알지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저한테 이거 파필드야 물어봐요 교수님이 계산해서 이거 파필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음 진행을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너가 이거 알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파필드구나, 이어필드가 아니라 파필드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런스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싱글일 경우는 여기 다음 같은 파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더블 0의 더블 슬릿처럼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이제 얻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게 되는데 제가 이거는 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패턴이고요. 이게 폼 팩터라고 해서 이제 형상이죠. 즉 동그라미를 갖고 퓨리 트랜스폼에서 제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기로 보면은 이런 오실레이션 형태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더 얇은 텀이 이렇게 생기는데 딱 이게 거의 디스플레이시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의 어떠한 보강 간섭 형태가 생기는 거고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픽이 좀 더 샤프해지면서 좀 더 얇아지면서 이제 좀 더 샤프해지는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제 라우의 컨디션입니다. 이제 막스 폰 라우에가 엑스레이 크리스탈을 이제 딱 찍어요. 이게 제가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안 갖고하는데 징크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찍게 되는데 그걸로 해서 DBT 디프렉션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1914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 릴레이션십이 엘라스틱 스캐터링, 이 엘라스틱 스캐터링 아까 얘기한 그 웨이브 파장이 변하지 않는 이 엘라스틱 스캐터링은 다음과 같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K라는 거는 2파이 오버 람다로 표현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뭐 HK는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십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발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브래그 이케이션을 만든 이제 브래그 아빠와 브래그 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고로 말하면 특히 이 아들이 어디에서 일하냐면 이 아빠랑도 일하지만 아까 얘기한 막스폴 라우에 독일 가서 일해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이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네, 1915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많이 쓰죠. 엠남다는 투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개념,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이발드 스피어가 되고요. 이게 폴 피터 이발드라고 이발드 스피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는 디프렉션이 나중에 제가 또 이미지를 보여주겠지만 디프렉션이 이제 다 생기지만 특히 이 이발드 스피어에 해당하는 이 서피스에 딱 슈퍼 임포스 된 것만 우리가 디텍터에서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디텍터에서 이 픽이 왜 안 나왔지 그러면은 그 픽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이발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었는데 랜덤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이상 사실 이런 조건들이 되게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보여야 될 거는 안 보이고 안 보여야 될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스에서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밤비는 프린시플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크딱 밤비넷이 이제 하는 건데 다음과 같은 이제 형태가 있어요. 페이즈 1. 즉 여기가 바깥이 흰색이고 안에 있는 물체가 이제 검은색이에요. 반대로 이제 바깥이 검은색이고 안에가 흰색이에요. 이 결과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고분자 같은 경우 블록 프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A 블록과 B 블록이 서로가 있는데 걔네가 샘플 어셈블리에서 어떤 식별을 이제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그럼 A가 안으로 들어갔어, B가 안으로 들어갔어는 사실 삭스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A가 들어갔던 B가 들어갔던 이 페이지가 다른데 어떤 형태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결과값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삭스만으로는 그것은 알 수 없고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메소드를 이런 것도 좀 미리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몰 앵글 스캐터링은 실제적으로 이제 나노미터 이런 거 보통 스몰 앵글 스캐터링을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외국 가면은 이제 마이크로 단위까지도 돼요. 삭스를 찍을 수도 있어요. 저기 페트라 가면은 20몇 미터, 23m였나? 23m 삭스도 찍을 수도 있고 ESRF 가면 더 길게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단위로 찍게 되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삭스는 대부분 이제 나노미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왁스 이러면은 보통 한 2, 3옹스트롱까지, 3옹스트롱까지는 왁스라고 표현하고요. 그 이하를 이제 XRD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오버랩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필드가 갖고 있는 이제 랭귀지라서 그냥 혼돈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삭스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개념이 sample to detector distance인데, 이 sample to detector distance가 왜 중요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여러분 이제 보고자 하는 그거에 따라서 렌즈를 막 바꾸잖아요. 배율을 막 바꿔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100나노짜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SD를 길게 가져가요. 그러면은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나중에 혹시 실험을 할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몇 나노짜리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험을 하기 전에 그 매니저분들한테 저는 이 정도의 사이즈를 원합니다. 혹은 이 정도의 SD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몰 앵글 스캐터링은 실질적으로 1930년에 이제 안드레 기니어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안드레 기니어가 1950년쯤에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이거 사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두에 딱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삭스 분석을 브래그 이퀘이션만으로 풀 생각을 버려라라고 썼어요. 무조건 랜덤다 투이세타 혹은 2파이 오버 Q로만 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삭스로 보는 거는 어떤 코릴레이션에 의한 간섭에 의해서 보는 픽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 인자에 의해서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보여주겠지만 그 형상 인자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다르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2파이 오버 Q만 하셨던 분들은 뭐가 나오면 뭐가 블록하게 보고 나오면 무조건 2파이 오버 Q만 생각하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고 그때는 이제 또 다르게 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피터 드바이나 오토 크라키나 균터 파워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950년대까지 거의 모든 이론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삭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디벨롭 시키느냐는 이제 그 다음 후대에 있었고,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인 메소드에 대한 그런 피직스적인 내용은 이미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포컬 스페이스를 좀 보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딱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만드실 때 여기서 들어오는 빔과 이제 나간 빔의 어떤 각도를 이제 투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벡터가 형성이 되는 거를 이제 Q, 즉 이게 웨이브 트랜스포 모멘텀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딱 그 이바지 스피에 슈퍼 임포스 때는 딱 그 위치가 이제 Q, X, Y, Z가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그 딱 슈퍼 임포스 되는 게 프로파게이션 돼서 디텍터에 딱 찍히는 겁니다. 즉 여기 찍혔다고 해서 QX가 0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게 0으로 가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찍혔다고 해서 QX는 무조건 0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 SDD 값을 갖고 여기 픽셀 값을 이거 해서 계산을 해갖고 투세타 F, 알파 F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갖고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제 Q, X, Y, Z가 각각 이 형성이 매트릭스들이 다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픽셀이 갖고 있는 값이 어떤 건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삭스와 왁스인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4m 삭스인 케이스고 이게 왁스인 케이스인데, 이제 삭스 케이스는 되게 스몰각이겠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리버즈 스피어가 되게 작은 영역이에요. 거의 평면에 가깝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얼 큐 포메이션으로 봐도 딱히 그렇게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왁스는 좀 이제 광각이다 보니까 쫙 퍼져나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제 센터 대비해서 리얼 큐에서 보면 3D인데 3D에서 Q, X, Y, Z로 보면 휘어들어가는 왜곡 현상들이 쫙 일어나죠. 이게 지금 이발트 스피어에 딱 맞게끔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razing instance는 뭐냐? grazing instance는 단순히 이제 샘플을 이제 옆으로 두고 이제 기울여서 이렇게 보는 이제 메소드가 되겠고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텀이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인시던트 앵글이죠. 얘가 인시던트 앵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각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리스포컬 스페이스의 이제 계산값이 조금씩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각 픽셀이 갖고 있는 q, x, y, z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틸트가 되고 이바지 스피어의 이펙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true q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써놨는데 리플렉션과 리프렉션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은데요. 그럼 이제 리플렉션은 뭐고 리프렉션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이펙트에서 다시 말하지만 보면은 디텍트 이미지가 이게 GI로 찍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휘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리얼 큐 포메이션으로 보면은 당연히 얘네가 각각이 q, x, y, z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q, x, y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q, z라고 표현을 해요. 즉, q, x, y라는 거는 내가 이바지 스피어 이펙트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즉, q, x 값에 대한 이펙트까지 다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커렉션을 딱 해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미스매치가 쫙 쓰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보를 우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쫙 일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보통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내일 튜토리얼로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을 보면은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라고, 얘는 1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i 베타. 그러면은 얘가 어떤 코릴레이션이냐면 이 베타는 일렉트론 덴시티와의 관계성을 갖게 되는 거고, 베타는 업소션 코에피션트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물질마다 이 값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도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프로그램에 최근에 이거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이제 뭐 penetration depth 계산, critical angle 계산, 뭐 이런 것 등등등은 그냥 다 넣어놔갖고 내일 보여드릴게요. 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엑스레이, 우리 엑스레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엑스레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어떤 크리티컬 앵글보다 이제 크면은 이렇게 굴절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크리티컬 앵글보다 이제 작은 각도를 쓰게 되면은 이제 토탈 리플렉션을 전반사를 일으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징 인시던스는 이 현상을 사실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레이징 인시던스 혹은 그레이징 트랜스미션, 이거를 혼돈해서 막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를 이용합니다. 나는 어떤 서브스트레이트의 토탈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보겠다라는 메소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캐터링의 어떤 페네트레이션 뎁스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보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샘플이 또 갖고 있는 이제 크리티컬 앵글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샘플이 갖고 있는 크리티컬 앵글보다 작게 되면은 샘플 자체를 어느 정도 이 겉에만, 즉 이 표면만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표면만 찍게 되는 거를 이제 보면은 에바네센스 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앵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거 에너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에너지가 바뀌면은 이거 크리티컬 앵글도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의 11.3K에서는 여기서 형성이 돼요. 이게 약간 0.16도 정도 형성이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한 0.35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바뀌면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서브스트레이트가 뭐냐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와야 돼요.
다만 이거는 표면이 아주 매끄럽다. 이게 러프니스가 생기면 사실 이거랑 또 달라지겠죠. 러프니스가 있어버리면은 당연히 어느 파트는 이 공식에 대한 것처럼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있지만 또 어느 표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레이션리스턴스 실험을 하면 대부분 실리콘 웨이퍼를 쓴다던가 혹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 게 가장 러프니스가 적기 때문에 글라스를 쓰면 만약에 거기에 내가 골드 코팅을 해왔다 그러면은 그 현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현상은 이제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레지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샘플의 크리티컬 앵글보다 작은 앵글을 쓴다. 그러면 이제 에바네센스 레지메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샘플을 갖고 왔을 때 내가 예를 들면은 샘플을 바이 컨주게이션 혹은 이제 멀티로 이렇게 만들어왔다. 근데 내가 서피스만의 구조와 이너 스트럭처를 어떤 차이를 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인스턴트 앵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찍으면은 그 차이를 조금씩 다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샘플의 크리티컬 앵글보다 크지만 서브스트레이트 크리티컬보다 작으면 이제 다이나믹 레이징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현상을 우리가 그레이징 인스턴스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크면은 그냥 키네마틱 레지메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냥 찍는 트랜스미션하고 기본적으로 현상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징 인스턴스의 시노리티컬 백그라운드에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키네마티컬 이제 어프로키시메이션이고 이 삭스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본 어프로키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멀티플 스캐터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다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일렉트론을 맞고 스캐터링이 일어날 때 걔가 엑스레이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또 다른 일렉트론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퓨리 트랜스폼 관계식이 형성이 되고 만약에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세컨더리 스캐터링 혹은 뭐 서드 스캐터링의 이펙트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어프로시메이션이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생각할 거는 이게 퓨리 트랜스폼 관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걸로 대부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 GI는 아까 뭐 다이나미컬 레이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이나미컬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요. 이게 이제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리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고려한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디스토티드 웨이브 본 어프로시메이션 즉 DWBA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DWBA가 일어나는 현상은 아까 이제 신태주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들어가서 바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즉 본 어프로시메이션의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서 이쪽으로 스캐터링이 되는 게 서피스 크리티컬 앵글을 맞고 전반사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즉 이렇게 나오는 9번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들어간 빔이 이제 물질을 맞는 게 아니라 서피스 전반사를 일으킨 빔이 이제 스캐터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형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전반사를 일으킨 게 다시 전반사를 한 번 더 일으킵니다. 네 번째 형태. 이 네 가지의 서메이션이 되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하면 여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요거를 이제 어떤 요네다 피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GI에서 맨날 요네다 피크 하면 이런 현상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필름 안에 이제 어떤 구조체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노 파티클과 다르게 이제 필름 안에 어떤 구조체가 있다 보니까 이 구조체가 만드는 어떠한 이제 피크들이 이 피크들이 다시 제너레이션이 다시 되면서 이제 먼저 여기 얘기하면은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현상과 트랜스미션이라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리플렉션은 여기 보면 알파 F의 즉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 위쪽 방향으로 리어레인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2나노짜리 이제 구조체가 있다. 어떤 피리오드가 있다. 2나노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3.14 인버스 나노미터에서 나와야겠죠. QZ가. 원래는 여기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현상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리플렉티브 인덱스와 이제 들어가는 웨이브 렌스, 그다음에 인시던트 앵글에 의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마이너스 텀이고 플러스 텀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리는 거. 이거는 왁스에서는 좀 이제 레졸루션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든데 삭스에서 보면 삭스 구조체들은 이런 게 싹 보여요. 그래서 인시던트 앵글만 바뀌어도 이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이 모아졌다가 벌어졌다 하는 현상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이 다른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트루큐를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이 현상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트루큐는 요건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리제너레이션이 돼버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요거 갖고 계산한 얘가 맞을까요? 얘가 맞을까요? 2파이 오버 큐를 하던 뭐 엠남다는 2D 사이언스 센터를 사실 실질적으로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프레임 방향에서의 계산은 그냥 러프하게는 막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계산할 때는 아까 말한 스파이오나 온담단 2D 사이언스 센터가 틀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석 쪽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삭스 데이터를 혹은 왁스 데이터를 얻었을 때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이거 사실 잘 모르시는데 그냥 로 데이터만 받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로 데이터를 받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백그라운드를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크 필드 즉 샘플이 없고 디텍터 자체가 갖고 있는 반응성으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다크 빔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픽셀의 어떤 센시티비티에 의한 플랫 필드 디프렉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뭔가 튀었어. 뭐 하 픽셀이 막 튀어나왔다. 그럼 이제 마스킹도 해줘야 되고요. 내가 뭐 메저먼트 하는 타임, 그러니까 샘플 A, B, C, D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A, B, C, D를 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메저먼트 타임도 동일해요. 타임도 동일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엑스레이 소스 자체가 그 시간 안에 플럭스가 어떤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플럭스가 어떤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트랜스미션은 뭐냐면 샘플이 A, B, C, D가 있는데 A, B, C, D의 어떤 업소션이 다 달라. 그러면은 트랜스미터스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스캐터링의 인텐시티도 달라지기 때문에 99% 이상의 억제수를 위해서는 트랜스미션도 사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메저먼트 하는 지오메트리 혹은 빔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제 왜곡 현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오늘은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뭐 solid angle correction, 그다음에 빔의 폴라리티에 대한 polarization correction, 그다음에 이제 저희 3C에서는 쓰는 게 이제 single photon counting detector는 디텍터 칩의 업소션에 의한 이펙트에 의해서 약 한 1% 정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코렉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스페이스 맵을 이제 지오메트리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우리가 툴 시그널을 들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희 3C 빅라인을 이용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넣고 뭐 클릭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를 다 사실 제가 다 아니고 이거를 뻥쳐요. 그 다음에 다 계산하는 겁니다. 내일 튜토리얼 시간에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삭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로 첫 번째가 이제 기니어 플롯이 되겠죠. 이 기니어 플롯은 어떠한 파티클 사이의 어떤 인터폴레이션 때문에 생성될 게 아니라 이제 그 형상, 폼 팩터라고 불리는 그 형상 인재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래서 레디 오브 자이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쓰는 데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솔루션 안에 있는 어떤 파티클이라든가 단백질을 포함한 파티클 혹은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물질로 이제 카본의 어떤 포로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사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는 어느 영역을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계산을 여기 리니어 파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RG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리니어 파트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갖고 RG를 갖고 여기서 이 모양이 스피어 형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는 거고 디스크 형태다. 그러면 이런 릴레이션십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리니어 플롯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플한 게 이제 Q-파워 메소드인데요. Q-파워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이 앞단에서 이렇게 했을 때 Q0에 딱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아 이게 글로벌러 타입이구나 라고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고 여기가 1승으로 떨어진다 마이너스 1승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 이거는 실린더리컬 타입이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승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 라멜라 혹은 디스크 타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혹은 이제 이 뒷부분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4승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봤고요. 예를 들면 포러스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5승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구조체를 분석할 때 프랙탈 구조가 뭐지 하면은 구글을 찾아보시면은 구글에서 삭스, 큐파워, 뭐 프랙탈 이렇게 해갖고 넣어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해석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호모지니어스 스트럭처는 어떻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페이지를 갖고 있는 형태가 이거를 이제 오토콜리션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스캐터링 테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드바이브션 메소드라고 해서 이 방식으로 해갖고 피팅을 통해서 요 값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럼 요 값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은 요 사이즈 혹은 요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반비네 프린시플 때문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요 사이즈일 수도 있고 요 사이즈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 사이즈의 평균적인 사이즈예요. 360도의 평균적인 사이즈가 이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략적으로 사이즈 알고 싶어 그러면 요 피팅 통해서 이거를 구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폴리머 체인 같은 경우는 이 폴리머 체인의 전체적인 이제 어떤 블록한 형태가 되고 걔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올스타인 제르니케 메소드를 통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피팅을 통해서 얘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쓰는 방법도 있다. 이게 인호모지니어스 스트럭처인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FT인데 이게 뭐냐면 Generalized Indirect Fourier Transform이라는 메소드고요. 이걸로 뭘 아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Pair Distance Distribution Function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360도의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 이 형태하고 나중에 이제 스캐터링 메소드를 이제 매칭을 시켜갖고 이제 더 디벨롭된 이제 메소드가 나오고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게 아까 페어 디스턴스 디스트리뷰트 펑션은 이제 각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맞네. 이런 모양이 나온네 그러면 덤벨 모양이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 다만 이런 형태를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폴리디스퍼스하지도 않고 그리고 딱 그 형태만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건 스피어가 있고 어떤 건 라드가 있고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매질 안에 이제 솔루션이나 혹은 뭐 안에 스피어 형태만 있다 그러면 진짜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솔루션에서 특히 단백질에서 에비니시온 방법을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바이오삭스, 솔루션 삭스에서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기녀 이제 핏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유럽의 EMB라는 곳에서 이 ATSAS라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지금도 쓰고 전 세계에서 거의 스탠다드한 프로그램 이 단백질 분석.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아우토 RG라고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DAT GO미를 통해서 이 PR 펑션을 구하고 이 패턴을 갖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이제 단미수 혹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에비니시오 모델 즉 이제 비즈 모델을 통해서 여기 보면 유럽판 비즈 모델이 있죠. 이거를 이거하고 얘하고 얘를 서로 매칭을 하면서 피팅을 쫙 하게 되면 3디멘셔널한 모양이 되게 되고 거기에 여기 이제 제가 안 써놨지만 어떤 패키지 하나 더 있는데 그거에 그게 이제 이 단백질 구조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갖고 아 이게 솔루션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겠구나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솔루션 엑스레이 스캐터링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게 파워풀한. 그러면 GI 삭스는 어떻게 하느냐? GI 삭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임, 지금 약간 QXO에는 우리가 보통 쓰는 2파이 오버 T 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2파이 오버 Q, 2파이 오버 T 이렇게 해갖고 쭉 하면 맞아 들어가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플레이는 이 공식, 이 형태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좀 더 어크로스하게 하려면은 인덱싱 혹은 얘를 뭐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매칭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이제 라우의 컨디션과 이런 컨디션,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룹 이런 걸 통해서 얘를 이렇게 딱딱딱 인덱싱하는 것을 이제 매칭을 해서 한번 예제로 뭐 만들었던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이제 값을 이제 레티스, 아웃플레이, 혹은 인플레이 모든 면에 대해서 매칭을 통해서 잘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인덱싱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GI에서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플루이드 하코메이션. 많은 고분자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플루이드 하코메이션 갖고 뭘 얘기하냐면 이 도메인 사이즈는 뭐예요? 크리스탈 사이즈. 근데 실질적으로 플루이드 하코메이션을 만드는 요인은 대표적인 4개거든요. 인스트루멘탈, 즉 빈프로퍼티 때문에 이 스파셜 혹은 이제 스펙트럴 코이런스에 의해서 브로드닝이 일어나요. 실제로 만약에 아이디어란 게 데이터 펑션이지만 인스트루멘탈 때문에 브로드닝이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도메인 사이즈, 우리가 그레인 사이즈, 크리스탈 사이즈 이런 것 때문에 브로드닝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 안에 디스오더가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탈 임퍼펙션 이거를 특히 세컨 카인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중에 혹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퍼스트 카인드, 세컨 카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브로드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에 풋프린트예요. 샘플 자체가 만들어내는 길이 풋프린트 때문에 길이 만약에 크고 이랬을 때 혹은 샘플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 풋프린트가 길게 만들어지면서 브로드닝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루이드 하코메이션을 요 하나 계산해갖고 얘 하나 말하는 거는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GI에서 그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 풋프린트 임팩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1cm짜리 샘플을 갖고 왔다. 근데 그거를 찍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반대로 똑 잘랐어요. 그래서 5mm로 만들면 얘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비교가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샘플 바이 샘플을 비교할 때는 사실 절대적인 값을 갖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폼 팩터 개념과 스트럭처 팩터의 개념인데 아까 그 폼 팩터라는 거는 이제 사이즈, 쉐이프, 오리엔테이션에 의한 이런 형태, 형상인자라고 한국말로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팩터. 스트럭처 팩터는 로컬 오더, 그 다음에 렐러티브 포지션에 의한 이제 코릴레이션 때문에 나오는 그걸 이제 스트럭처 팩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텐시티는 이 두 가지 이제 곱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폼 팩터를 먼저 보자면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텐시티는 폼 팩터와 스트럭처 팩터의 곱이지만 만약에 스트럭처 팩터가 이제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폼 팩터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건 진짜 실험값이 되겠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GI로 찍으면 이런 약간의 이게 피라미드 형태 같은데 피라미드 형태를 찍고 사이즈가 다양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사다리꼴로 만들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이거하고 성능이 비슷하죠. 네, 이건 이제 각도에 의해서 이제 세트되는 정도의 다르더라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폼 팩터라고. 그리고 이 폼 팩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오실레이션이 잘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라지 풀리 디스퍼시티, 즉 디스트리뷰션이 커지면 이게 스미어라고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폼 팩터를 찍었는데 만약에 쓱 떨어진다거나 어쩌면 내 거는 라지 풀리 디스퍼시티, 즉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엄청 크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오실레이션을 보면 스몰 풀리 디스퍼시티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럭처 팩터는 뭐냐? 스트럭처 팩터는 이제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코릴레이션에 있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컨센트레이트 시스템이면 이제 서로 간에 코릴레이션이 이제 세지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코릴레이션에 의한 피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분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진짜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식으로 무식하게 피크를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컴퓨테이션으로도 굉장히 버든이 큰데, 아무튼 이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심플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non-periodic한 시스템에서 이게 페르쿠스 예비크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리퀴드 크리스탈 같은 거, 리퀴드 메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떤 오더니스가 되게 떨어지는 거는 이 방법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시코프트 이제 그 논문에 가면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레디우스와 어느 한 시스템 안에 볼륨 프랙션만으로 이렇게 피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인데 0일 때는 피크가 없다가 이 점점 프랙션이 이제 0.1인지 20%인데 20% 정도 되면 이제 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피크를 만드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정도 오더가 있으면 이제 파라크리스탈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파라크리스탈 모델에서 쓰는 거는 G 팩터라고 해서 가우시안에서 시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그마 오버 T가 뭐 이 정도의 레시오를 가지면, 여기 보면 0.05면 굉장히 샤프한데 0.5가 되면은 거의 없어지죠. 보라색으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레시오를 갖느냐에 따라서 피크의 브로드닝, 특히 하이 오버가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분석할 수 있게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라크리스탈 모델을 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코폴리머가 되겠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든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얘 모델이 맞을까, 얘 모델이 맞을까를 해서 이 논문에서 보면은 모델링을 다양하게 해요. 이게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얘하고 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실린더, 진짜 동그란 형태의 초록색 실린더를 만들었고요. 얘는 12각형 연마를 만든 거예요. 팔각형인가? 팔각형 연마를 만든 거예요. 각으로.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얘가 여기 붙었을 때, 약간 아니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거를 다 계산했을 때 각각이 주는 영향력을 이제 모델링을 다 해갖고 이 실제 데이터와 어떤 패턴이 가장 더 맞아라고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보면 이 트랜스미션 리프레시 이렇게 갈리는 것도 이 인시던트한 모델이 날리는 거를 이 삭스에서 보면 명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도 조금 더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빠르게 이제 리서치 트렌드를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싱크톤은 대부분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이스프로 아니면 멀티디멘전
즉 타임 리조브 실험이나 이런 형태를 많이 가게 됩니다. 하이스루풋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메이션 메저먼트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형화된 샘플과 정형화된 메저먼트, 정형화된 환경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이스루풋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틀어져 버리면 하이스루풋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하이스루풋을 쓰는 빅라인을 보면 먼저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 빅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트라스 그리고 P11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용해서 현재 크리스탈로그래피 메저먼트를 다 찍게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형. 그 다음에 이제 ESRF ID14이나 P12에 가면 이제 아리낙스 시스템이 있어갖고 얘가 이제 아까 고분자 찍는 그 이제 샘플 스테이지가 되는데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가면서 이제 찍고 아까 얘기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분석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갖춰줘요. 그다음에 이제 PLS2의 이제 9A 빅라인이 현재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시범 운영을 이제 막 시작할 수 있게. 이런 형태가 우리도 이제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디멘전으로 한번 가보면 저는 항상 이제 다이나믹스 하면 이 사진을 항상 보여주는데요. 유럽에서 조금 공부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말그리지 말 사진. 이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말이 이렇게 뛰는 걸 몰랐대요. 이거 찍고 알았대요. 말이 이렇게 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학적으로 어떻게 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알면은 뭐가 좋냐면 우리가 축구 게임에서 스코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구 게임의 어떤 감독이 전략 전술을 짜기에 용이하게 되겠죠. 즉 우리가 인시추를 찍고 그러니까 타임 리조브나 이런 걸 찍는 게 이거 하려는 겁니다. 전략 전술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다이나믹스 혹은 이런 걸 찍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퍼라운드 카탈리스트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삭스 실험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이제 플라티넘 좀 큰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이제 브래그 CDI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으로 찍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트레인의 변화 이런 거를 관찰해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D 토모그래피 시스템으로 이건 스위스에서 하는 건데 G뇌예요. G뇌를 이제 토모그래피 이제 3디멘전하게 찍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다 쭈쭈쭈 가면서 이렇게 막 찍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파이버가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도에 해당하는 이제 맵이 되겠고, 걔네가 얘네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구나, 이 위치에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빅라인에서 했던 거고, 저희 빅라인에서 이제 전기인가, GI에서 전기인가를 해서 이온이 인ሰር션을 이제 봤었던 실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기를 막 인가하면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이 고분자의 레이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이판 스테이킹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봤었던 그런 실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기승과 했던 페로브스타이프 태양전지 실험이 되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봤었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징크 이온 배터리를 찍어가지고 이제 카탈리스트가 어떻게 이제 충방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렇게 봤었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빅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부분은 하이스콘스로 가고 있고, 어느 파트들은 뭐 토모그래피, 어느 부분은 이제 이런 타임 리조브 실험으로 넘어가서 실험들이 이제 딱 특성화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발표를 하면은 책들을 소개하는데, 뭐냐면 이제 엑스레이 공부가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 특히 고분자나 이런 거면은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게 가장 교과서적인 거고 저도 이 책으로 처음에 SOE를 접하고 공부했었던 책입니다. 책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조금 더 특화돼서 하겠다 그러면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옵틱스를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면은 이 책 괜찮습니다. 이 책 갖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